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집, 시민의 언어로 다시 쓰면 생애 아마도 가장 큰 자산이자 평생 갚아야 할 빚의 다른 말입니다. 유행가에는 그래서 집 한 칸을 갖지 못해 겪는 서글픔이 종종 담기기도 하죠. 지난 주말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땅 투기 의혹으로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 조사 계획이 나옵니다. 시대 정신은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지금, 여기, 평범한 시민들의 바람은 그저 반칙하지 말라는 겁니다. 6월 28일 월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잠시 후 10분 경제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4월 사상 최고가에서 반토막 났다, 이 소식부터 농지담보대출 받았던 고객이 농지법 위반했다, 이거 드러나면 대출 회수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주식 전망 짚어보죠. 서장영 미래에셋 미디어 콘텐츠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눈높이 공부방,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보험료 얘기를 해볼 건데 건강보험료를 다른 사람이 내고 그 혜택을 같이 받는 분들 계시죠? 이 피부양자 상실 요건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져봅시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기업 총수인 동일인 지정, 그리고 법적 지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어떤 내용인지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는 먼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주식 시황 알아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보니까 금요일 뉴욕 증시는 뭐 크게 나쁘진 않았네요. 예,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인프라 투자 기대감과 또 예상치에 부합했던 5월 근원 소비자 물가 결과에 힘입어서 장중 내내 3대 증시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장 중반 이후부터 일부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일종의 찰실한 명분을 자극하면서 기술주들이 조금 밀리면서 나스닥만 하락하고 다우와 S&P 500은 상승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특히 이제 근원 물가가 92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은 물가가 올랐습니다. 소비 지출 물가가 올라서 증시가 힘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시장이 무덤덤했나요? 네, 그 이번에 시장의 반응이 무덤덤 혹은 차분했던 거는 저희가 이미 6월 중순에 발표됐던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와 또 그 후에 있었던 6월 FOMC를 통해서 상당 부분 소화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는 당분간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연준의 또 다른 책무 중 하나인 고용과 관련해서 현재 고용시장 상황에 대한 좀 민감도가 높아진 이런 시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이제 7월 2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아직까지는 시장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기도 했는데 우리 증시가 지난주에 코스피 기준으로 사상 처음 3,300선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천장이 뚫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걱정되는 게요. 마지막 축제이냐 아니면 축제 전에 전야제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쪽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아직 축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회식이나 술자리를 가지다 보면 항상 1차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차도 있고 이제 3차도 있는데 저는 아직 2차 술자리가 남았다. 약간 이런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 장세가 출현할 수도 있고 또 일부 투자자들은 내 주식만 오르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에는 좀 빗대어서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날씨보다는 기후를 바라보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오늘, 내일 이렇게 모든 종목이나 업종의 주가가 오를 것을 예측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후는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여전히 실적 장세, 계절로 따지면 뜨거운 여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하루 이틀에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저는 주식시장의 실적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형 수출 기업들을 주목을 하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3,400위권, 500위권 거기에 상관없이 좋은 성과를 가져다 드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 이게 한지영 연구원의 분석인데 우리 증시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네, 지금 살짝 소폭 하락하면서 지금 3,3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종이나 종목 단으로 보면은 지난주 후반에 조금 많이 밀렸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테마단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저궤도 위성, 항공 관련, 우주 관련된 테마들인데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유명한 우주 관광업체 버진 갤럭틱이 미국 정부로부터 우주 관광 비행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폭등을 했었는데 이러한 버진 갤럭틱 폭등 영향이 국내 관련 우주 관련 테마주들로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선정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하나팔님, 서귀포에서 출첵이요. 제주도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2877님, 믿습니다. 연미님의 주문처럼 부자 될지어다. 매일 아침 경제발전소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 부자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부자의 기준이 좀 다양하기는 한데 시간이 많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이것도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암호화폐의 대장주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월 사상 최고가 대비하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 제치고 미국차 브랜드가 2위를 차지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농지담보대출 받았는데 알고 보니 농지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대출 다시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 연결해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 제일 비싼 코인이잖아요. 이 네. 비트코인 가격이 4월 대비 반토막 났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각 비트코인 가격이 3,970만 원인데요. 하루 전보다는 6% 급등했지만 이 2달 전에 8천만 원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반토막 상태입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비트코인이 또 한 번의 크립토 윈터, 즉 암호화폐의 겨울을 향하고 있다면서 최근 매도세를 보면 한동안 저조한 거래량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로 분류되고 또 위험 자산에 대한 시장 투자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심리적 변수들로 인해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해외 시세가 3만 달러 선을 유지할지가 불안하고 또 만약 2만 달러 선까지 깨지면 크립토 윈터가 확실해진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장은 주로 새로운 매수자들이 주도하는데 과거 하락기에서도 시장을 먼저 떠나는 게 바로 이런 신규 매수자들이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신규로 투자하는 사람이 유입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머니에 돈이 들고 남이 이게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 하락폭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네, 사실은 원래 비트코인은 가격 등락이 심한 걸로 유명한데요. 2012년 이후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이 비트코인이 50% 이상 떨어졌던 것이 6차례고 또 80% 이상 급락했던 것도 3차례에 달합니다. 이 국내에 1차 코인 광풍이 불었던 2017년을 봐도 가격이 거의 20배 폭등했다가 이듬해 80% 이상 폭락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JP모간 보고서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최대 악재가 중국의 규제 아니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돌발적인 트윗 이런 것보다는 돈이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해외 암호화폐 펀드에서 3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2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저가 매수에 나서려는 기관들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비관적인 시각을 내놨습니다. 이쪽 업계 분들도 당장 위험자산 시장의 악재인 금리 인상 이슈 등등이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분위기인데요. 평소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우리 수입차 시장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미국계 브랜드가 일본차 제치고 2등을 했다고 나타나 있네요. 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미국계 브랜드 자동차는 국내에서 총 4만 6천 대가 팔렸는데 전체 수입차 판매량의 15%를 차지하면서 일본차를 누르고 3위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차는 2만 1,000대 팔려서 7%에 그쳤는데요. 또 부동의 1위는 독일차이고 18만 7천 대, 또 61%를 차지했습니다. 일본계 브랜드 자동차의 판매량은 2년 전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그래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거셌던 그때 불이 붙었고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반면 미국계 차의 판매량은 이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철폐에 힘입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영향으로 2017년 이후에 4년 내리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미국이 수출한 전체 자동차 가운데 한국에 수출한 차가 2.8%를 기록하면서 이 한국이 미국의 자동차 수출국 9위에 올라섰는데요. 2011년만 해도 12위였는데 3계단 올라선 겁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한국에서 우리 차를 많이 사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우리 차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네, 우리 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도 상승세입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8.5%였는데요. 2011년에 세웠던 역대 최고 기록 8.9%에 거의 바짝 다가섰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점유율이 9.4%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GM의 대미 수출도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33% 아주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체 한국차가 2011년 58만 대에서 작년에는 82만 대로 훌쩍 늘어났는데 이런 한국 GM의 수출 증가분 영향이 컸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자동차 산업협회는 최근 미국 무역 대표부가 발표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토대로 이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예전보다 개선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참에 반도체나 배터리, AI 이런 미래차 분야에서 좀 연구 개발이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지담보대출 얘기도 해볼게요. 농지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서 이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 다시 빼앗아 간다 이런 방안이 추진이 되는군요. 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 그리고 또 농협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업건이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LH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농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출을 통째로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면 농사를 짓겠다면서 땅을 산 다음에 영농을 하지 않는 사례 이런 게 대표적일 텐데요. 지금은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 명령을 받아도 농지를 담보로 받았던 대출은 만기까지 유지할 수가 있고 심지어 연장해주기도 합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바꿔서 기한이익 상실 그러니까 대출금을 모두 갚도록 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개인 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으면 사업자금으로 간주해서 꼼꼼하게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추가 논의를 거쳐서 9월쯤에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증시가 꽤 좋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주간 상승폭이 꽤 컸는데 이번 주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가 3,300포인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일단 이거 어떤 요인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정상화 기대가 높아지는 경향들이 좀 보였고요. 물론 이렇게 돼버리면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유동성 축소 가능성을 높아지는 경향들을 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매물 출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300포인트 시대를 열었고요. 이는 인플레 압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정상화 확대가 이어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신흥국에 긍정적인 영향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주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자 주 후반에 이제 외국인의 현선물 순매수가 높아지면서 그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증시는 3,300포인트 시대 개막은 글로벌 경제 정상화가 주요 요인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시가 기초 체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한데 문제는 요게 혹시 정점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이런 분위기 이어지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월말 월초잖아요. 그 월말 월초에는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당장 내일 저녁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 날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계, 거기다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보고서도 발표가 되고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지난달보다도 개선되거나 조금은 나쁘거나 이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지표 결과 자체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수준만 유지를 해도 경제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게 너무 좋아버리면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기대를 걸어본다는 얘기인데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단 말이죠.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주식시장의 하반기에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경기 확장기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거는 글로벌 전체가 정말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여기에 유로존 경기의 회복 모멘텀도 하반기 들어서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흥국 증시,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동남아를 비롯해서 인도 등 전체적으로 백신 보급이 시차를 두고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글로벌 수요 개선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상승률을 보면 올해 7월이나 8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고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 압력은 일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은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상승폭을 좀 제한시켜주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를 때마다 당장 돈 버는 주식이 아니면 좀 내다 파는 물건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면 좋겠고 목요일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건 왜 중요한가요? 일단
마이크론 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에 가장 중요하죠.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과연 어떻게 방향성을 발표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인플레이션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이보다는 뭐 7월달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잖아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JP 모건 CEO나 시티그룹의 CFO 등이 이제 언급했듯이 2분기 실적 피크 논란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날 새벽에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이 어느 때보다 정말 중요해졌는데, 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 가지고 논란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하반기로 가면서 하락할 것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좀 있다라고 시티그룹 같은 데는 뭐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다. 반도체 업황 이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뭔 소리냐?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론이 실적은 이번 분기 정말 잘 나올 것으로 예상들은 하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뭐 나 실적 발표 잘 나왔는데 야 우리 하반기 때 어떻게 가이던스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기대에 부합되는 정도에 그치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나쁘게 나오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야 그게 아니라 우리 어마어마하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버리면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에 별로 안 올랐으니까 네. 그 종목 중심으로 해서 치고 올라가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이 리즈 시절인지 아니면 리즈는 쭉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제지표하고 마이크론 실적 같은 것들이 결국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린 이게 제일 궁금한 건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견고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될 경우에는 경제 정상화 기대가 높아지면서 콘택트 관련 종목군, 그러니까 뭐 경기 민감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이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는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위축될 경우에는 차익 실현 욕구들을 자극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목요일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만약에 이제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큰 폭의 상승을 할 수가 있거나 또는 뭐 좀 매물이 좀 나오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를 뭐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 후반에 마이크론 실적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느 쪽이세요? 마이크론이 앞으로도 간다 이렇게 발표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이 정점이에요 이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 일단은요. 네. 지금까지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우리 회사 정말 좋아, 가이던스 정말 좋아, 뭐 이런 네. 식의 발표를 하면서 끌어올렸는데 그렇죠. 주변부,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좋긴 한데 야 이게 좀 거시기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물이 좀 나왔던 사례들이 좀 있어서 네.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면서 기대도 걸어볼게요. 지금까지 네. 미래에셋증권의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유튜브로 강희연님, 신재영님, 김슬기님 반갑습니다. 오늘 페트루치아님 우리 항상 고정 출석해 주시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기다릴게요. 김슬기님 제가 오늘 목소리가 가라앉았나요? 주말에 아들하고 너무 힘차게 놀아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우리들의 주머니 사정을 항상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분이죠.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번에도 건강보험 2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직장가입자, 네. 지역가입자 말고 이 둘 중에 한쪽으로 보험료 내는 분한테
그 혜택을 얹혀있는. 같이 받는 분, 네. 우리가 뭐 시쳇말로 얹혀간다 네. 하는 분들이 바로 피부양자인데 네. 이분들도 항상 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일단 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건강보험 시간이니까 복습 먼저 하고 새 네. 소식 알아볼게요. 직장 가입자는 사실 월급에서 따박따박 공제해 가니까 네. 별로 신경 쓸 게 없는데 지역 가입자는 여러 가지 누락사항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어떤 거 확인해야 돼요? 일단 직장 가입자 누락사항도 하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게 있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소득이 줄었을 경우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달 월급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1년치를 몰아서 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득이 전년보다 줄었다 그러면 이걸 4월에 정산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건강보험료 환급액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건강보험료 내 월급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좀 줄어들었는지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직장을 옮기신 경우 기존보다 연봉이 줄었다 이런 것들은 상호 회사를 옮길 때 그때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따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가입자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예. 우리가 6월 27일 기준으로 내는 건강보험료 요거는 네. 지난해 5월에 낸 그러니까 그렇죠. 2019년 소득 기준으로 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 그 해. 아우 복잡하다. 네. 그런데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뭐 줄거나 늘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요걸 최대한 빨리 공단에 알려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20년 작년에 우리가 번 소득은 5월에 국세청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5월에 신고된 소득이 반영되는 건 올해 11월입니다. 그때 되면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었으면, 즉 재작년보다 작년 소득이 줄었으면 이제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낮아지기는 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11월부터 낮아지긴 하지만 이걸 저 지금 줄었습니다라고 먼저 공단에 신청 요청을 하면은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5월에 신고는 했지만 소득이 확정되는 게 7월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예, 7월 1일 정도가 되면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걸 뗄 수가 있는데 이거 네. 홈택스에서 뗄 수 있습니다. 요걸 떼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고객님 이 소득이 줄으셨군요. 해서 6월 건보료부터 조정이 돼서 6, 7, 8, 9, 10 요 5달치의 보험료를 아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서 11월까지 그냥 기다리시면은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5달치 건보료를 더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사업자 등록이 있든 없든 네.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줄었다. 그러니까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대부분 그러시겠죠. 네. 그러면 반드시 7월에 건보공단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재산입니다. 재산이 줄을 때도 이제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는데 네. 6월 1일에 재산세 부과 이후에 이 부동산을 처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단에서 파악이 안 돼요. 지자체에서 이분 6월 1일부로 집을 사셨구나. 집이 있으시구나. 뭐 건물이 있으시구나. 이걸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나는 6월 1일에 재산세는 냈지만 그 이후에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11월에 재산에 포함이 돼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을 6월 1일 이후에 처분을 하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그 즉시 건보공단에 알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작년 6월 1일 이후에 처분을 했는데 그거 모르고 작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 비싸게 내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이라도 건보공단에 나 이거 부동산 언제 처분했습니다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그간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몇 달이에요? 무려 거의 한 7, 8개월 정도 더 내신 보험료를 다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그래 11월 되면 자동으로 뭐 줄어들 테니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 그간 더 냈던 거 환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면 찾아갈 수 있는 돈이고 모르면은 그냥 묻혀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게으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군요. 네. 그러면 만약에 올해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을 하셨다. 네. 그러면 이 반드시 고지해야 보험료 더 낸 거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전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의외로 좀 있는데요.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다음 달부터 보증금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에 그걸 100% 다 재산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신고된 보증금의
30%. 그러니까 1억짜리 전세를 들어갔다. 그러면 이걸 3천만 원을 재산으로 잡고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월세는 어떻게 하냐? 월세도 전세로 환산을 하기는 하는데 40개월치 월세 플러스 월세 보증금, 즉 월 임대료 곱하기 40 플러스 전세 보증금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 월세 50짜리다라고 한다면은 월 50 곱하기 40개월 하면 2천만 원 나오죠. 여기에 보증금 5천 더하면은 7천만 원입니다. 이걸 전세로 잡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5천에 50짜리 월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세를 보면 2억 원은 훌쩍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세는 좀 더 많이 싸게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뭘 기준으로 하냐. 아까 우리가 전입신고되면 바로 잡힌다고 했잖아요. 전세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확정일자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 때문에 보증금 6천 이상 그리고 월세 30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요건 문제가 없는데 그냥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받지 않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분이 전세 사는지 월세 사는지 공단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세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세 가격은 얼마에 들었냐를 판단할 때는 네. 그 지역 평균 그걸 따져요. 평균 시세로. 그러니까 우리 나는 집이 특별히 저렴하면은 손해네요. 손해죠. 그리고 네. 심지어 내가 월세를 살고 있으면 더욱더 손해인 셈이죠. 오호. 그래서 혹시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이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식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냥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가 더 유리한지 모르겠다. 공단에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집이 지금 월세로 잡혀있나요? 전세로 잡혀있나요? 네. 가서 물어보시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정하는 게 유리한가요? 그대로 두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한다면 고객님 이거 바꾸셔가지고 더 내야 되는데 빨리 바꾸세요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요? 네, 유리한 쪽으로 네. 안내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은 연락을 하셔가지고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이 무지와 게으름에 이자가 붙는다는 거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데 네. 전월세 보증금에는 보증금이 얼마로 잡혀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 상가 보증금, 권리금 이런 아. 것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것도 지역가입자들은 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 그런데 이 보증금을 재산으로 환산하는 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봅니다. 이 상가에 대한 권리금이나 상가 보증금은 재산으로 안 잡아요. 좀 이상한 부분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비싼 상가에 비싼 보증금을 내서 그렇게 거주하고 있는 경우, 즉 거주가 아니라 이제 사업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을 경우는 거기서 하신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생존의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이나 권리금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이제 재산 같은 경우는 주택, 그리고 건물, 토지, 선박하고 항공기 이게 있는 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자동차는 여기서 빠져 있어요. 자동차는 이제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또 현금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배당만 재산으로 잡아요. 이게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만. 그러니까 현금으로 10억이 있어도 금고에 넣어놓으면 재산이 아닙니다. 아, 이상하죠? 알 수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네. 또 그 10억을 이자가 없는 통장에다가 넣어두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재산으로 안 잡히는 거죠. 그러네요. 연간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재산으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재테크를 잘하면 재산이 많다라고 보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다만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30%를 소득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적연금이라고 하면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게 해당이 되거든요.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받고 있고 또 그 외에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붙고 있던 개인연금이나 뭐 퇴직연금, 퇴직금을 이제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뭐 200만 원 받고 있다. 그래서 총 3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연금은 오로지 국민연금 부분 이 100만 원에 대해서만 재산을 잡는데 소득으로 잡는데 이것도 30%만 소득으로 잡고요. 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간 발생한 이자나 배당이 1,000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1,000만 원의 기준은 그 해에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여러 해 묵혀가지고 한꺼번에 이자나 배당을 받는 즉 만기가 길어서 네. 3년, 5년 묵혀놨다가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이거 타야지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 해에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자나 배당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확 올라가겠네요.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ISA 네. 지난번에 한번 배워본 적 있잖아요. 재산 형성을 위해서 저축을 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통장이 ISA 통장인데 이게 만기가 3년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도 불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어떤 분이 재테크를 열심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연간 2,000만 원씩 넣고 잘 모아서 이제 5년, 7년, 8년이 됐을 때 이걸 깨서 이제 쓰려고 봤는데 여기에 붙은 이자나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 있더라. 근데 이분이 지역가입자더라라고 네. 한다면 억울하게도 세금은 안 내지만 비과세 통장이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정을 설명하면은 가만히 안 되나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자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맹점이라는 거 자체가 논의가 안 된. 그러니까 왜냐하면 ISA 3년 만기가 도래하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으니까 요 부분은 좀 제도 개선이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네, 이게 네.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시라고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는 건데 네. 세금은 절세가 되지만 보험료가 올라간다. 요거는 조금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네. 듣고 계신 정책 입안자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밖에 퇴직을 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은 대다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많이 커집니다. 일단 회사가 반을 내주지 않기도 하지만 예. 지역 가입자가 되면은 이렇게 잡히는 재산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서 좀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이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 뭘 생각하면 돼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가입자는 월급에 대해서만 내고 있었는데 지역 가입자, 즉 퇴직을 해가지고 내가 직장을 안 다니게 되면 월급은 없어지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 심지어 나만 갖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통틀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보료 부담이 꽤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담을 갑자기 생기는 걸 좀 방지하고자 하는 게 이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일단 퇴직하고 나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보료가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 같다.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라도 직장 다닐 때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3년 동안 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때는 이게 내가 부담한 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회사가 반 내가 반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만 3년 동안 낼 수가 있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게 내가 지금 건강보험료 얼마 내고 있는지 회사에서 내 부분 내가 납입하는 부분 네. 그리고 퇴직하게 됐을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얼마를 내는지 이것도 비교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건보공단에 문의하면 어떤 게 더 많이 나가는지 알려주실 텐데 대부분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훨씬 유리하고 또 그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배우자나 혹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피부양자 요건도 그대로 적용을 받으니까 요거는 잊지 말고 퇴직 이후에 2달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돼서 요건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3년 정도만 반영이 되고 그 네. 이후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임의 계속 가입제도 이건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 회사에 다니다가 예기치 않게 퇴직하실 경우에 이 제도를 퇴직 후 2달 안에 신청을 하시면 네. 퇴직 전에 내던 보험료만 납부하고 3년 동안 혜택은 유지가 된다. 네, 특히나 요즘에 이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그 중간중간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네. 당연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게 직장을 다니는 뭐 남편이나 부인 그리고 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나는 여기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것도 가만히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아. 네,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되는데 네. 이 피부양자 요건들은 뭐 물론 있지만 그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 건보공단에 연락을 해서 저 이제 누구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갈 겁니다라고 등록을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피부양자는 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대로 묶이니까 네. 그 통째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이 피부양자로 얹혀서 들어가게 되면 별도로 보험료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직장가입자만 내는 그 월급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소득과 재산 규모를 다 따지게 되죠. 그렇군요.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을 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해서 피부양자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시간이 다 됐네요.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할게요.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 대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삼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거 따져볼까요? 네, 오늘은 그 쿠팡 물류센터 화재 책임에서요. 이 기업 총수, 그러니까 동일인의 이제 지위와 그 법적 지위와 이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와 이제 그 집중 투표제 관련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난 17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서 6일 동안 화재가 진압되지 않았었는데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 그 소방서 구조대장이 들어가셨는데 끝내 구조되지 못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이 불이 나기 전에 등기사직에서 사임했다. 네네. 이걸 가지고 논란이 또 일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올해 그 쿠팡이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이제 공시대상 네. 기업 집단이라고 대기업이 됐다는 네, 얘기죠? 대기업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 총수를 동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김범석 의장이 이제 미국 국적자예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 대신에 회사를 그 동일인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쿠팡은 그 총수 없는 기업 집단이 된 거거든요.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비판이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게 됐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공정위가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외국 국적자도 동일인에 이제 지정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내년 정도에는 이제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이제 지정될 거라는 전망이 팽배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색하기는 했어요. 누가 봐도 김범석 의장이 이 회사의 총수인 거 우리 다 알겠는데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이라서 이 총수로 지정할 수가 없으니 네네. 회사를 총수로 지정한다? 네. 회사가 동일인이다.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무로부터 비켜가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 피하려고 등기사를 그만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뭐 회사 측 입장은 이거예요. 우리는 네. 미리 다 계획을 한 거였다. 네네. 뭐 2달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일인이면 기업 총수인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끌면서 내가 등기사처럼 법적인 지위는 맞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사람들이 꽤 많다면서요. 네, 많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먼저 이제 그 기업 총수가 이제 동일인이면서 그 지정된 그룹이 이제 전체 이제 60개 그룹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동일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가 23개, 40%가 조금 안 되는 이제 23개 그 그룹이고요. 그리고 16개 그룹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등기이사, 등기 임원인 그 경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1개 그룹 같으면은 아무런 그 지위나 책임을 맡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나 아니면 이제 신동빈 이제 롯데 그 회장 또는 이제 그 이혜진 네이버 투자 책임자 등을 이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회사는 운영은 하는데 네.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지금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일인은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이 아니라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김범석 쿠팡 의장의 경우에는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동일인 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뭐 이제 동일인 지정 자체에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대표이사나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에 이 동일인이 되면 법적인 그 책임에서 이제 보다 더 가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이제 책임 경영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서 예를 든 이제 중대재해기업 그 처벌법과 같이 다른 이제 법적인 책임에서도 이게 이제 법적 그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일인의 이제 외국 국적자도 이제 가능하게 해야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법적인 지위도 그러니까 뭐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이 이제
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좀 명문화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리고 집중투표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네네. 하는데 집중투표제가 뭐예요, 일단? 예, 집중투표제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 선출하는 수와 그다음에 그 의결권을 갖게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총에서 이사를 3명을 선임한다 그러면 한 주당 3표를 주는 거고요. 2명 선임한다 그러면 한 주당 2표씩 갖는 그런 제도입니다. 몰아준다는 얘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그 총수와는 좀 다른 결의 이제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보다 이사회를 좀 민주적으로 이사회에서 구성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이사 말고 네네. 그 총수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좀 독립적인 판단 기준을 가진 이사가 진출을 하게 하려면 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가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제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경련은 보니까 쿠팡의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도 이 제도 낡았습니다. 남들은 동일인 지정제도 안 하던데 왜 한국만 합니까? 라고 주장을 하고요. 네. 집중투표제도 이거 싫습니다. 폐지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왜 없애자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98년에 도입이 됐어요. 근데 그때 도입이 되면서 이걸 의무화시킨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만든 그런 거라서 그 시행하고 있는 회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는 상황이. 선택 사항이군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정경련에서 이 집중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 좀 조사를 했는데 전체 이제 주요 기업 이제 175개 중에서 실제 하고 있는 회사는 9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9개 중에서도 이제 그 SK텔레콤만 이제 민간 회사고 나머지 8개 기업은 이제 공기업에서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사문화된 이제 그런 이제 제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참에 아예 없애자라는 건데 이제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어쨌든 의무는 아니지만 이제 그 상법상에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거를 이제 의무화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 좀 이렇게 마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주주들 입장에서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네. 대한항공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총수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경련하고 생각이 참 많이 다른 건데 일단 전경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집중투표제를 해서 그 총수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경영 안정성을 해친다거나 아니면 네. 외국의 투기 자본이 회사를 잡아먹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굉장히 오래된 논리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이제 정경련 자체의 주장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하자, 집중투표제도 이제 폐지하자는 건 뭐냐면 이 지금 현재 그 총수 이제 1인 지배 그걸 좀 보다 더 안정화시키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업 총수 그러니까 동일인이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 그 그룹이 이제 40%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그 임원을 맡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업 총수가 이사회에 그 들어가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사회 자체가 이 총수의 어떤 이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수기 역할만 좀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사회의 원래 목표가 이 경영 감시를 하는 네. 것입니다. 이제 그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아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집사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네. 거수기 역할만 했다. 찬성표만 던졌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충실한 집사 역할을 해라. 이런 말이 나온 건데요. 투기자본의 공격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견제를 받아서 경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토로를 한다면 역설적으로 그만큼 너무 적은 지분으로 그동안 큰 회사를 그렇습니다. 지배해왔다. 이걸 네. 고백하는 일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동안 지배구조가 참 취약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당당하게 경영하고 떳떳하게 책임지고 그리고 노동환경, 기업윤리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균형 있는 시각으로 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참세상 연구소의 홍성만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가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코스피 조금 전까지만 해도 3,310선까지 올라왔었는데 이후 다시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지금 3,300선 다시 좀 간신히 지키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대신에 코스닥은 그동안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다는 인식으로 오늘은 플러스 0.5%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장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은 이제 증권주들인데 아무래도 코스피 3,3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이제 이러한 것들이 증권사들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테마 단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주 항공 관련 테마 이외에는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여전히 좀 많은 그 대부분 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후장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을까요? 예, 오후장에는 오늘 뭐 특별히 매크로상으로도 대외 이벤트상으로 예정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후장도 이렇게 좀 약간 눈치 보기 갈짓자 행보를 보이면서 3,300선은 수선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후장에도 오늘은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유의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출석 부르고 가야죠. 핑크로버님, 제가 아까 3등이었던 거 기억하는데, 2등이시군요. 8342님, 주말에 롤러스케이트 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셨어요? 아이고, 이게 롤라장 많이 안 다니셨나봐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커서도 그러네요. 그래도 재밌답니다.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핑크로버님, 모닝 발전 2등 하셨어요. 2877님, 믿습니다. 주문처럼 부자 될지어다. 아침에 경발과 함께 모두 부자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브레이브님, 반갑고요. 내 친구 TBS님, 꼬몽달래브 하셨어요. 불어 배우셨나 보군요. 저도 여기까지 납니다. 꼬몽달래브. 세빈빠님, 동의서 안 냈는데,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해서 동의서 뒤늦게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조사할지 권익위가 이 계획 발표할 예정이고요. 오리지널 테이스트님 출석합니다. 반갑고요. 블루 연애남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정세린 사랑합니다. 막 써주셨는데 따님일까요? 부인일까요? 데이브 초이님 발전, 국두건님 출첵하셨고요. 깐종마늘님, 젠틀맨 리님, 별하나 나무 네그루님 반갑습니다. 양이아베님 댓글은 처음이네요. 출첵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순한향기님 기차에 자전거 싣고 금강 종주 가세요. 부럽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듣고 갈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하셨는데 놀러 가는데 경제발전소를 들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9237님 경제발전소 출첵합니다. 언제나 씩씩해서 듣기 좋아요 하셨고요. 자, 5694님 조그마하게 제조업하는 영세사업자인데 경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네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은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8573님 41살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남자입니다. 16년 중에 10년 넘은 직장에서 다음 달 퇴사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도약 준비합니다 하셨는데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셨어요.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다 잘 될 거라고. 네,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겨본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끝과 시작이 결코 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에 항상 세컨 카메라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나를 비추는 어떤 다른 카메라가 더 좋은 데로 데려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모두 힘내십시오. 내일 돌아올게요. 발전!